일본도 아니고 왜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가려는 거죠? 여기 중국 베이징에 한 여행사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샤오링, 신둘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볼 것도 없고 중국인들이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4년 가을, 한국이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샤오링의 여행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살 넘은 중국 여자들이 줄을 서서 한국행 티켓을 끊기 시작한 겁니다. 왕샤오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체가 돌아온 후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왕샤오링 자신도 한국으로 떠나게 되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샤오링입니다. 베이징에서 중형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둘입니다. 2024년 9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한국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5일에서 30일까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20년간 여행업을 해왔지만 정책 하나로 시장이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저 수속이 간편해지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였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통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었죠. 질문이 달랐습니다. 보통은 명동 쇼핑이나 제주도 관광 코스를 물어보는데 이분들은 아니었어요. 혼자 지낼 수 있는 숙소 있나요? 관광지 말고 조용한 동네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여행 문의가 아니었거든요. 10월 첫째 주 첫 번째 단체가 출발했습니다. 총 42명이었어요. 평균 연령은 59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왜 한국에 가려는 걸까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42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민이라는 분이었어요. 63이었습니다. 예약 상담 때 그분은 말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지났고 아들은 심천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42명 중 37명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퇴직 후 고향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은 다른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문화대혁명을 겪었고 개혁개방 시기에 가정을 꾸렸어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자녀를, 남편을 돌봤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일정표와 주의사항을 올렸어요. 그런데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지, 단체 행동이 필수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자유일정이 사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 순간 카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웃는 얼굴, 박수, 하트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이분들은 관광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고 쇼핑몰을 도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비자라는 단어가 이분들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승인 대기도 필요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열흘 후 첫 번째 단체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 찾는 곳에서 이분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출발할 때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는데 돌아온 얼굴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같은 것이었어요. 장민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울에서 산 듯한 에코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치레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혼자 탔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표지판과 번역 앱만으로 충분했다고 했죠.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신경 쓰지 않았대요. 나이든 여자 혼자 있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남동 골목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걸었대요. 누가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고 언제 돌아오냐고 재촉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 본 게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이태원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1인용 테이블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시켰대요. 중국에서는 혼자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1월 들어 사무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어요. 상담 예약은 2주 후까지 꽉 찼습니다. 직원 3명을 새로 뽑았어요. 놀라운 건 입소문의 속도였습니다. 첫 번째 단체 42명이 각자의 SNS에 후기를 올렸거든요. 위챗 모멘트, 샤오홍슈, 더우인의 사진과 글이 올라갔습니다. 내용이 독특했습니다. 명동 쇼핑백 사진이 아니었어요. 경복궁 단체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한강 벤치에 앉아있는 뒷모습, 카페 창가 자리에서 책을 보는 모습, 골목길을 걷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같은 세대 여성들이 물었어요. 혼자 가도 안전한지, 한국어 못해도 괜찮은지, 비자는 정말 필요 없는지 물었습니다. 12월까지 석 달 동안 1200명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매주 3단체가 출발했어요. 규모는 작았습니다. 한 팀에 20명에서 30명 정도였죠. 자유일정 비중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이었던 개인 시간을 나흘로 확대했어요. 가이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동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각자 원하는 대로 보냈습니다. 고객들의 선택이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어떤 분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떤 분은 동네 시장을 돌아다녔죠.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관광 명소보다 생활 공간을 선호했어요. 면세점보다 동네 슈퍼마켓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골목 식당을 찾았어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그냥 사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라도 서울 시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1월 새로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일이나 30일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석 달 정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제주도에 집을 사면 계속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행사 대표로서 이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동산과 이민은 제 전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연결했어요. 제주도 부동산 중개업소 3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여행이 아니라 장기 체류 컨설팅이었어요. 여행으로 시작해서 한 달 살기를 경험하고 원하면 부동산 투자와 비자 신청까지 연결하는 패키지였습니다. 3월 초 첫 번째 고객이 실제로 제주도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리화라는 분이었어요. 61살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평생 간호사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남은 인생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리화의 결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상하이의 32살 아들이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에 가서 사느냐고 물었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국 생활이 힘들 거라고 걱정했어요. 리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은 1년에 두세 번 만났다고 했어요. 명절 때 모이면 머물다 가는 게 고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며느리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상하이나 제주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그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중순 리화는 제주도 애월의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었어요. 상하이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주 비자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등기, 건강검진, 범죄 경력 조회, 재정 증명 서류가 필요했어요.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7월 첫째 주 리화에게 F-2 비자가 나왔어요. 거주 비자였습니다. 이 비자로 5년을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리화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까지 총 7명이 제주도 부동산을 계약했어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2명, 상하이에서 3명, 광저우에서 2명이었어요. 중국 SNS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응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라고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도 많았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노후를 외국에서 보내는 게 불효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리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어요. 불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사는데 부모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원한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비자 정책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8월 저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황혼 자유행이었어요. 기존 여행 상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단계로 구성했습니다. 1단계는 열흘 체험 여행이었어요.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일상을 느끼는 일정이었어요. 2단계는 한 달 살기였습니다. 월세 숙소에서 지내며 동네 주민처럼 생활했어요. 장 보고 요리하고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3단계는 장기 정착 컨설팅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비자 신청, 의료보험, 은행 계좌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했어요. 강제는 없었습니다. 1단계만 경험하고 돌아가도 됐어요. 2단계에서 멈춰도 괜찮았습니다. 3단계까지 가는 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었어요. 9월 첫 번째 황혼 자유행팀이 출발했습니다. 24명이었어요. 평균 연령은 61살이었습니다. SNS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샤오 홍슈에 올린 홍보 게시물이 나흘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댓글이 5,000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같은 세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자기도 가고 싶다는 댓글, 남편 몰래 알아보고 있다는 댓글, 딸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댓글이 이어졌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 일간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왜 60대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는지,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았던 분들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무비자 정책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심리적 자유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나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직원을 5명 더 채용했어요.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에 현지 사무소를 열었어요. 10월까지 총 2,100명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43명이 장기 체류를 선택했어요. 16명이 실제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거주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여행사 대표가 아니었어요. 인생 후반부를 설계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리화로부터 사진이 왔습니다. 제주도 애월 바닷가였어요. 그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어요.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해변을 걷고 동네 카페에서 아침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간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답했어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다고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혼자여도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말 저는 서울 사무소로 자리를 옮겼어요. 베이징 본사는 부대표에게 맡겼습니다. 쉰둘 나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객들과 같은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무비자 정책이 가능하게 만든 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였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심리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나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감동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